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대의 농촌 경제에서 점차 도시형 상업 경제로 이전하는 중세 유럽의 역사를 부의 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 중세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5세기 후반부터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기 전인 15세기 후반까지로 하였습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붕괴하면서 세속의 황제는 폐위되었습니다. 하지만 4세기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 교회의 지위가 확립되면서 그 수장인 교황의 지위는 널리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특히 교황은 사도인 베드로부터 이어진다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통치자가 사라진 서유럽에서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로마 교황의 권위가 높아질수록 동쪽의 비잔티움이 교황을 견제하였다는 점인데, 비잔티움의 황제는 로마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 반대로 교황 또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비잔티움을 견제해야만 했지요. 따라서 교황은 8세기에 이베리아 반도를 통하여 쳐들어온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면서 통치권을 확립한 게르만 세력과 결탁하여 카르를 황제로 인정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오토 1세에게도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주면서 강성했던 비잔티움에 대항하였습니다. 카를 대제 사후 서유럽은 형제전쟁 기간을 거쳐 843년 베르댕 조약이 체결되며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로 분열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 볼 때 이 시점이 현재의 유럽을 형성시킨 원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동프랑크 왕국은 오토 1세가 아시아계 마자르족의 침입을 격퇴한 후 교황과 유착하여 962년 다시 한번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으면서 서로마 제국을 부활시켰습니다. 그 이름이 신성로마 제국이지만 신성로마 제국은 사실상 이탈리아 로마를 손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허울뿐인 제국이었죠. 아울러 중프랑크 왕국은 870년 메르센 조약으로 서프랑크와 동프랑크로 찢어졌고, 양측이 대결하는 사이에 중세 이탈리아 왕국으로 탄생했으며, 서프랑크 왕국은 987년 위그 카페가 카페 왕조를 개창하면서 프랑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프랑크 왕국 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쪽의 비잔티움 제국은 11세기 중앙아시아에서 새롭게 떠오른 셀주크 제국이 쳐들어오면서 쇠퇴하였는데, 셀주크 제국의 흥기와 비잔티움의 쇠퇴는 서유럽의 지형도 변화시켰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약해진 결과 서유럽은 위협당할 대상이 사라졌고, 이것은 교황과 황제가 더 이상 비잔티움에 대항하기 위하여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황과 황제는 이때부터 서유럽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대결에 돌입하는데요. 이 대결에서 승리한 것은 교황이었고, 이제 서유럽은 교황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와 영국 프랑스의 왕, 제후 등을 거느리며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교황은 십자군을 편성하여 군사권도 장악하였지요. 십자군은 동유럽을 침략한 셀주크 제국을 격퇴하기 위하여 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지인 예루살렘을 방위하는 임무도 지어지면서 서유럽 경제를 부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울러 교황은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을 가지고 있던 노르만인을 지중해로 끌어들이며 교역에 이용하려 하였는데, 지중해 진출의 꿈을 가지고 있던 노르만인에게 이것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따라서 양시칠리아 왕국이 성립하여 노르만인들이 남쪽으로 이동한 결과 베네치아, 제네바 등 이탈리아의 항만 도시는 급성장하며 14세기 르네상스를 준비하는 표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군을 통하여 유럽의 군사권과 경제권을 장악한 교황의 치세는 13세기 인노켄티우스 3세 시기에 그 절정기를 맞이하였는데, 그는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교황권의 위세를 과시하였습니다. 한편 십자군 원정은 암흑의 중세 유럽에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십자군이 원정을 떠날 때 병사들만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물품들이 병사들과 함께 지중해를 왕복하였고, 그렇게 레반트 무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전쟁 특수를 통하여 유럽은 남북을 관통하며 이어지는 유통 경로가 만들어졌지요. 그 예로 북쪽의 류베크를 중심으로 하는 한자 동맹과 엔트워프 등의 플랜더스 지방은 북해와 발트해를 이용한 북쪽의 주요 경제권 이 되었고, 베네치아가 중심이 된 롬바르디아 동맹은 지중해를 무대로 한 남쪽의 주요 경제권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과 북의 경제권역이 뉘른베르크, 아우구스부르크 등의 도시를 경유하며 이어지면서 메디치 가문과 같이 유력 제후들을 탄생시키며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유럽의 호황을 누리지 못한 지역이 있었으니 바로 영국과 대부분의 프랑스 지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나라가 유럽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경제권역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양국은 교황이 십자군으로 유럽의 호황을 이끌었던 것처럼 경기 침체를 타개할 방법으로 서로를 침략하는 전쟁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전쟁이 바로 백년전쟁인데요. 백년전쟁은 겉으로는 영국의 왕이 프랑스의 왕위계승권을 주장하면서 발생한 전쟁이지만 실제로는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플랜더스 무역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제적인 이유로 벌어진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프랑스와는 달리 토지가 척박하여 농사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양을 통한 목축업이 발달하였는데요. 당시 양모 산업의 프로세스는 영국에서 원료인 양모를 생산한 후에 그것을 고도의 기술자들이 모여있는 프랑스의 플랜더스 지방에 보내서 그곳에서 가공하여 제품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국으로서는 당연히 플랜더스를 차지하고 프랑스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이익을 독차지하고 싶었죠. 플랜더스의 기술자들 역시 양모의 원산지인 영국의 지배를 받는 편이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년전쟁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 기간에 플랜더스 지방에 거주하던 대부분의 모직물 기술자들이 전쟁터가 된 플랜더스를 버리고 영국으로 이주했다는 점입니다. 전쟁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자 양모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아예 원료의 생산지인 영국으로 이주해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백년전쟁 중에 플랜더스의 양모 기술과 자본이 영국으로 이주하였고 어느 정도 이주가 완료되자 영국으로서도 더 이상 플랜더스를 고집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1453년 전쟁이 끝나자 영국 모직물 제품의 수출량은 급증하며 영국이 선진 무역국으로 변모하였고 앤트워프를 비롯한 플랜더스 지방의 도시들은 쇠퇴하였으며 대륙 중개무역의 패권 또한 암스테르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백년전쟁 후 영국산 양모 제품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되어 유럽 각국에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자 영국은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지를 목양지로 통합하면서 더욱더 대규모로 모직물 산업을 발전시켰는데요. 심지어는 농지가 부족해져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유토피아에서 토마스 모어가 양이 인간을 잡아먹는다 라고 한 말은 바로 이 상황을 두고 한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양모 제품의 히트로 불을 쌓은 상인들은 신흥 부르주아 세력이 되었는데 왕도 제후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신흥 부르주아 세력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앞서서 근대적인 의회제가 정비되었고 부르주아 세력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 또한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백년전쟁에서 살아남은 제후들이 이어벌어진 장미전쟁을 통하여 거의 대부분 사망하자 영국은 왕권을 견제할 중요한 축 하나가 사라지면서 유럽에서 가장 먼저 중앙집권, 즉 절대 왕정의 시기로 들어서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은 영국이 유럽에서 가장 먼저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표면적으로는 백년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봉건적인 농업경제에 의존하며 영국보다 시민혁명이 100년이나 늦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독일과 이탈리아도 영국만큼 성장하지는 못했는데요. 비록 독일 아우구스부르크의 푸거 가문이나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 등 뛰어난 제후 가문들이 배출되긴 하였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귀족이었고 상업의 이익이 대부분 각 영지 봉건 영주에게 환원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후들이 축적한 부는 그대로 자신의 군사 조직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고 각자가 자신의 영지에서 할거하며 중앙 집권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독일과 이탈리아는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독일과 이탈리아는 시민혁명을 통한 민주주의 대신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만 있었던 것이고 그 민족주의가 자국의 뒤처진 경제력과 맞물리면서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백년전쟁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은 플랜더스 지방이 쇠퇴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네덜란드가 영국의 양모 제품을 유럽에 공급하는 소매업자로서 많은 부를 쌓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당시 저지대의 암스테르담에는 세파르딤계 유대인들이 새롭게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중세 기독교 상인들과는 달리 문맹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규모 상거래를 관리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암스테르담은 모직물 산업의 풍부한 무역량과 유대인을 통하여 그 무역량을 소화해낼 수 있는 시스템, 즉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만들어지면서 16세기 유럽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력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군사력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17세기 네덜란드가 제해권까지 획득하는 데 기여하였죠. 395년 로마가 동서로 분열된 후에 서로마와 동로마는 서로 견제하면서 발전하였지만 약 1세기 후에 서로마가 먼저 멸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서로마 멸망 후 서유럽은 교황과 황제가 서로 협력하며 동로마에 대항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동로마가 셀주크 제국의 침입을 시작으로 점차 쇠약해지자 서유럽의 교황과 황제는 더 이상 협력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패권 경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황이 승리하여 유럽의 군사권과 경제권을 차지하며 중세 유럽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십자군이 이슬람 세력의 패배를 거듭하자 교황의 권위가 하락하였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황제와 왕이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이어받은 백년 전쟁이 펼쳐지면서 유럽의 경제권이 영국으로 서서히 이전되었고 그 결과 영국의 최초로 근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씨앗이 심어지며 유럽의 패권은 근대로 들어가며 대륙에서 점차 영국으로 이전되는 것이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